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스톰 섀도우의 쿠르스크 공격 때 북한군 5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의 중점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겨울 종합대책과 내년 초에 재정 확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억 대 세금을 안 내고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도박까지 일삼은 얌체족 등 고액 체납자를 국세청이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5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그 에이펙 때도 만나서 영어로 대담했던 그 정상인데요. 두 정상은 그때 환담에 이어 오늘도 이제 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죠? 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우리와 교역 3위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특히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뭐 중진국 수준은 좀 넘어선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레이시아 그러면은 뭐 고무라든지 여러 그 목재라든지 원자재를 수입을 한 나라고.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했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공산품은 이제는 그런 3차 산업이 아니라 IT 관련 공산품들이 전부 많습니다. 첨단, 4차 산업. 반도체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한 생산 거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기업 중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그룹 전략회의를 할 정도로 네.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이미 부각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안와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 말레이시아 협력을 전략적인 수준까지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안와르 총리와 윤 대통령은 그 에이펙 때 바로 옆자리에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광주에서 내년 그 에이펙이 열리지 않느냐, 거기 뭐 학생운동한대 아니냐고 물으니까 윤 대통령이 아니다, 경주다 이러면서 영어 설명을 했던 그런 일화를 남긴 그런 정상입니다. 안와르 총리 이번 방한에서 자국 경제사절단 100여 명과 함께 왔는데요. 우리 기업인들과도 직접 만나서 비즈니스 포럼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와르 총리가 말레이시아 기업인 한 100여 명하고 오고요. 우리 쪽에서는 한 150여 명의 주요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재밌는 일화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국 정상들 입장에서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서울 정도 외우면은 잘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주와 광주가 약간 좀 헷갈릴 수 발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광주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거죠. 40년 전 무슨 학생운동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예. 네. 예, 그 점에서는 안와르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준 상황이고요. 정상 간의 호감이 이 기업인들 간의 경제 협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최근에 정상회의의 추세거든요. 네. 그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정상도 옵니다. 네. 리투아니아는 발트의 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발틱 삼국이죠. 네, 발틱 삼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세 나라가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라투아니아인데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인데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네. 이번에 오는 사람은 리투아니아. 네, 리투아니아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구소련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직접 그다음에, 위협을 지금 받고 있죠. 예, 유럽 쪽에 위치해 있어서 구소련 때부터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독립하겠다고 해서 독립이 된 나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하는 것이 남의 나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투아니아 그 정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로 논의할 거가 방산 수입입니다. 네. 이를테면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같은 그렇죠. 것들과 관련된 그 뭐 상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협의를 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틱 삼국이 워낙 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우리와의 협력 관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남미 때의 정상회의가 귀국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경제협력, 첨단 산업, 그리고 방산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북한군 500명 사망설이 지금 미국 군사전문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닙니다만 그 숫자가 충격적이고 주요 외신들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 얼마 전에 영국산 스톰 섀도우 그 순항 미사일을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 진지를 향해서 쐈는데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그 북한군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 스톰 섀도우라는 이 순항 미사일의 그 성격이 벙커버스터 성격이 있어요. 하늘에서 때리죠. 예, 공대지입니다. 네. 비행기에서 말하자면 폭격기에서 쏘면은 한 250km 정도를 날아가서 주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용도로 개발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에 섞여서 북한군이 있을 텐데 그 북한군이 그 전쟁도 지금 낯선 상황이고 아마도 지하 벙커나 참호 같은 거를 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직격을 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도망갈 틈도 없이 그렇게 대량의 사상자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500명 사망 외에도 뭐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당했다 또는 뭐 장교가 2명이 죽고 여성 그 장교, 간호장교나 통역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부상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군의 일원으로 위장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참전했고 전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CNN 방송은요,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북한산 무기, 북한판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이 있다. 이미 확인이 됐죠. 그 안에서 서방 부품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천안함 폭침 당했을 때도 수중 수색을 통해서 그 북한 글자를 확인하면서 북한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을 했듯이 그렇죠. 아무리 전쟁터고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적군이 사용한 미사일 파편이라든지 포탄 파편 같은 거를 수거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북한제 미사일이 다수 발견이 됐고, 네. 근데 그 북한제 미사일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주로 서방 국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리저리 모은 그게 정식 수입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금수 물품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 훔쳤거나 뭐 밀수를 했거나 또는 중국을 통해서 그 부품들을 가져가서 조립
그런 이 무기 흔적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녹슨 그 쇠조각이라는 거거든요. 철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요즘은 다 전자기기가 없으면 무기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것들은 다 서방 제품들이고 이거를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수입해서 조립해서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중국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군요. 이거는 금수품을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또는 알고도 그 묵인을 했거나 방조했다고 하면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는 또 다르게 중국이 앞으로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로 일단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방송은요,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잔해를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CNN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그 결과를 보니 지금 고주필 말씀대로 북한이 만든 건 북한제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잘 녹쓰는 철판뿐이다. 약간 비유조로 좀 조롱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 그 포스코에서 만드는 철은 저런 선철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특수강 쪽으로 주로 만드는데요. 특수강은 녹이 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무쇠라고 했던 그 선철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조금만 내놔도 바로 녹이 쓸어버리잖아요. 빨갛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뭔가 뭐 옛날부터 광석도 있고 철광도 캐내고 하지만 거기서 재련해서 만드는 수준이 선철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선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 정밀 기계는 당연히 못 쓰고요. 보통 포탄에도 못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 쏘면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자국 병사들이 다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쓰는 건데 저런 녹슨 철덩어리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녹슨 철덩어리가 맞다면, 쇳덩어리가 맞다면 위험하다. 지금 이 선철 가지고 무쇠 가지고 지금 폭탄 만들어 쓰고 있는 게 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군에게 어떤 장비를 준 것 같냐는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방공망 보강 장비를 지원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 전에 그 북한이 왜 남쪽에서 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3번이나 평양 상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냈잖아요. 그렇지, 뭐 컴퓨터 그래픽도 주장했죠. 예. 그러면 한 번은 확인이 됐는데 포착을 했는데 두 번은 포착도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무인기가 그 항공기형 무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골판지로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뭐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고정익으로 된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북한의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뭐 워낙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탐지가 어렵습니다만 이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뭐 비완비 같은 것들이 평양 상공을 갔다 오고 사진을 다 촬영해도 북한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뒤늦게 미국이 야 우리가 언제 갔다 왔어? 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하자면은 억지 효과를 위해서 보여준 적도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거의 평양이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제일 겁나는 거가 이 자기가 참수당하는 건데, 참수 작전의 대상이 되는 건데, 참수 작전은 대체로 이런 항공기 침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양의 무방비 하늘을 만약에 푸틴이 방공망을 제공해서 막아줄 수만 있다면 그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급선무일 수 있다.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보낼 수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그 방공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듯이 무슨 망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레이더를 장착하고 이것을 가동을 하고 24시간. 뭐 아이언돔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거든요. 우리가 사드의 기능이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아니에요. 우선 레이더가 잘 작동해야 되는데 이게 레이더를 잘 작동시키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 반대 시위 때문에 이 임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중단된 적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의 북한 전기 사정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상태에서 최첨단 레이더를 백날 설치해봤자 이걸 가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그야말로 그냥 갖다 놓은 거에 불과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 상공의 방공망 구축이라고 하는 건 말은 그럴듯한데 네네.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공망을 받아도 지금 가동하기 어려운 게 북한 아니냐. 이런 또 고주필의 분석이셨어요. 신원식 실장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병력, 무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좀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000명 정도가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원식 실장의 얘기는 그 군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150이나 160문 정도의 그 포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포만 덜렁 주면 되냐? 이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쨌든 그 숙달해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 저 숫자도 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로 쓰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가. 예. 그러니까 교본도 러시아어로 쓰이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포병 부대가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 4,000명 될 거다. 예, 저게 150문에서 200문이면 한 문당 필요한 최소 인원들이 있어요. 네. 3명에서 5명 정도. 그러면 그거 합쳐보면 한 4,000명 정도는 최소 갔을 것이다.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 전투 부대원 10,000명을 보냈는데 포병은 아무래도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 부대 4,000명 보내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 뭐가 크게 문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미 저렇게 갔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000명 갖고 안 될 거다. 추가로 더 보낼 건데 지금 당장 7군단 5,000명 추가 파병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럼 저걸로 그럼 다 끝나냐? 다 합쳐봤자 한 2만 명 되는데 2만 명으로 끝나겠냐? 저는 김정은과 푸틴과의 거래에 따라서는 뭐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김정은은 보낼 생각은 있다. 북한 인민군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130만 군을 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130만의 군이고 그중에 20만이 비정규 전술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대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110만은 정규군이라는 뜻인데 그중에 육군이 중심이에요. 네. 북한군도. 그러니까 그중에서 뭐 10,000명 아니라 2만 명, 3만 명, 10만 명을 보내도 그러니까 11,000명이면 한 1%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낸다는 뜻은 그만큼 많이 사상자가 난다는 네. 거고 그러면 이 한 명 전사할 때마다 뭐 10만 달러씩 받겠다고 하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들어오는 통치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노다지네요. 그다음에 저게 최첨단 전쟁에 한 번이라도 참가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일테면 숙련병과 비숙련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폭격을 한 다음에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이 수시대대로 돌아다닌다는 건데요. 이쪽 저쪽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런 식으로 실전 경험을 쌓는 10,000명, 2만 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순식간에 북한 정군에 이걸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도 김정은이는 추가 파병을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낼수록 이익이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 면에서도 그렇고 그 실전 경험을 습득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자, 신 실장은 또 지난 7일이죠. 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할 때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네요. 네, 신원 실장이 이제 전화할 때 옆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취임 전에 만납시다. 라는 얘기를 서너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예, 번도 서너 아니고. 차례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저런 얘기를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건 팩트라고 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뭐 골프 라운딩이라도 한번 하려면 깊숙이 추진했죠. 예, 네. 좀 이걸 몸도 좀 한 8년간 골프채를 놨다 그러니까 조금씩 했던 건데 이걸 갖고서 또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 당선인 측 입장에서도 이거 뭐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네, 요청은 네. 다 있을 텐데 네, 네. 이래서 뒤늦게 대통령 취임 후에 만나는 걸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일단 불발은 됐습니다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대한민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과 그 중요도 인식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신원 실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올해도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그 러시아에게 보여준 게 있었고 이번에는 그 다음 행사가 되겠죠. 각종 장비 그리고 나름의 도발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무장 장비 전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된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시며 백전 필승하는 조선혁명의 억센 손길을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기 위해 국방 전사들이 지남없이 바쳐가는 고결한 애국 충성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네, 여러 장비들이 다 전시됐어요. 그중에서 고주필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신 자폭 드론, 특히 골판지 드론도 진열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고 박사님도 우리 무기 전시회에서도 본 적이 있는 아주 네. 가성비의 뭐 끝판왕이다. 네, 몇 이런 달 얘기. 전에 예. 그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골판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설명을 따르면 골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한 100만 원대고, 네. 그리고 골판지는 레이더에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골판지 드론의 한가운데 있는 그 핵심 부품만 이게 그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요것만 식별이 된대요. 고무줄도 보인다면서요? 감아놓은. 예. 아니 네. 그거는 이제 멀리 우리가 영상 화면을 찍은 거고 네네. 레이더에는 고무줄이나 이런 것도 식별이 안 되겠죠. 예, 예. 그러면은 핵심 부품만 식별이 되는데 레이더상 네네. 그럼 이게 새 정도로 보인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새하고 실제 비행 물체를 구별하는 게 항상 숙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새대로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를 넘어설 수 있고, 아하. 그다음에 저게 제가 본 골판지 드론은 그 접이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낭에 백팩처럼 간단하게 메고 이게 아하. 무게도 별로 안 나갑니다. 그렇죠. 골판지니까. 뭐 종이니까. 예, 또 가다가 특정 지역에서 한 그 30분 정도면 조립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컴퓨터로 띄워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 화력은 탱크를 그 격파할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대요. 탱크 하나를 잡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골판지로 만든 거니까 어느 나라나 그 마음만 먹으면 다 개발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 정밀도 그다음에 그 폭발력은 나라마다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저 골판지 드론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금방 퍼질 거예요. 네. 금방 퍼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나 정확도가 있냐 그리고 얼마나 화력을 높일 수 있냐 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뭐 장사정포부터 탱크, 소총, 뭐 화성 18, 19형 거기다가 천리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전시하면서 아주 김정은이 한바구음을 지었다는 보도가 나와 그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지금 북한이 오랜만에 그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갑자기 참석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트럼프랑 2번에 걸쳐서 대화 쇼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 후로 잊혀졌다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근데 이때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무기를 전 세계의 그 위험 국가, 적성 국가들한테 수출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저 무기 전시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도 무기도 갖고 있어. 전 세계를 향해서 그것도 이 적성 국가들을 향해서 네네. 예, 말하자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뿐 아니라 뭐 중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 중남미 전 세계 제3세계에다가 테러 집단들한테. 예, 우리 저 이런 거 있으니까 많이 좀 와서 사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 될 수 있다. 예. 야, 그런 말씀을 또 주셨군요. 김정은은 무기 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이게 좀 묘해요.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일단 선을 좀 긋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화 갈 때까지 가봤는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 뭐냐면 그것도 무기 전시회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을 거는 저 우리 무기밖에 없다. 우리 국방력밖에 없다는 게 김정은의 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나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또 하나는 나 여기까지 갔는데 이번에 뭔가 나를 만나서 뭐 하려 그러면 지난번 노딜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뭔가 물건을 갖고 와라. 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뭐 나 친하다고 해서 만나줄 예. 것이 아니고 예. 나도 뭔가 이번에 받고야 만나주겠다 그렇죠. 내가 이런 걸로. 뭐 햄버거 하나 먹으러 당신 만날 수는 없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는 절대 안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요. 트럼프 당선인이
화답하는 듯한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기 때 2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중국계 인사가 있어요. 알렉스 웡입니다. 이름이. 수석 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수석 안보부 보좌관은 이제 안보보좌관의 바로 밑에 있는 여러 부보좌관들 중에 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국가안보실의 1차장 정도 되는 겁니다. 아, 우리로 말하면 좀 상당히 꽤 높은.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웡 수석 그 부보좌관을 임명한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네.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좀 봅니다. 아, 중국. 어쨌든 중국계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김정은을 다루려면 네. 어쨌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중국계의 피가 있는 사람을 시켰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웡 부보좌관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성사시킨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아, 말하자면은 그 스몰 딜보다는 차라리 노딜이 낫다고 하는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 싱가포르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김정은이를 어떻게 몰아붙여야 되는지도 잘 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정은이한테는 상대하기 참 깝깝한 사람이 지금 수석 부보좌관이 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중국계이자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웡의 기용은 이런 다면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주필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의 주요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임종윤 시사평론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말이 있었는데 임기 후반기의 국정 운영 방침과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섰고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정 부분의 재정 투입인데 대통령실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기준은 건전재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거기서 출발해서 이게 가지가 이게 넓어지는 건데. 지금 내수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고 또 이게 사실 개선될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내 주력 산업이죠.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철강, 화학 등 이런 주력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계속된 어떤 부진 이거 연결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정부의 곳간을 열어야 된다. 즉
즉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쪽에 이제 결론을 내는 쪽으로, 즉 건전 재정을 조금 이제 뭐 약간 희생을 하더라도 일단은 내수를 살려야 된다. 그게 이제 양극화 해소의 이제 주요 방법이니까 이렇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좀 바뀌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지금 내수가 심각하냐면 22년 2분기 지금 10분기째 소매 판매액 지수가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이 디플레 될 거다 이런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닌 상황이 우리나라 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갑을 못 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니까 정부의 곳간을 열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해보자. 그런 쪽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좀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예. 추경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양극화 관련 대책, 재정 확대책을 연말 연초에 내놓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정부가 좀 생각하는 양극화의 포인트는 소득하고 교육 쪽의 불균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 문제는 좀 앞에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좀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소득 문제인데 이게 내수 침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핀셋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게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양극화의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내년 초에 이런 양극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그 전에 일단 연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내수 침체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또 먼저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민생 대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겠다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런 모든 정부의 어떤 양극화 뭐 방안들,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 예산이 빨리 통과해야 된다라는 데 이제 최 부총리의 요구 사항이 이제 찍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시한 내에 이번에는 제발 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쟁에 희생돼서는 안 되는 게 나라 살림이고요. 여야를 떠난 국가의 경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가 시한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각이 곧 개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강조했죠. 네, 이 개혁은 개각과 맞물려 있다라면서 누구로 바꾸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대 개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누군가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개각 규모라든지 아니면 시기보다 누가 어느 자리로 어떻게 잘 가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연말에 개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하지만 시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연말이 지나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연말을 맞아서 일부라도 인적 쇄신이 있을 가능성은 또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화나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국세청이 고액, 아주 액수가 많습니다. 수십억 대도 있고요. 상습. 그러니까 뭐 번연히 알면서도 돈이 있는데도 안 낸다는 얘기죠. 이 체납자, 세금 체납자들과의 전쟁, 집중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아주 고질적이에요. 예. 그리고 매년 한 두세 번 정도씩 국세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얌체 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은 사람들은 696명, 근 700명 정도 되고요. 699명이네요. 예. 근데 이 양반들의 체납 세금료가 무려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앞서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억에서 수십억 대 이런 체납자들에게 부지기수인 겁니다. 재산 은닉한 사람들 200여 명, 허위 가등기로 가족들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사람들도 있고 호화 생활 체납자가 가장 많아서 거의 400명에 육박을 하는데요. 집을 여니까 막 여기저기서 현금과 금부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걸 자꾸 집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숨기지. 명품 가방이 뭐 수십 개요. 예.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이제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양 대형업체 대표인데 이 양반은 이제 수십억 대 체납 세금을 갖고 있고요. 근데 강원랜드에 갔다가 슬롯머신으로 또 몇억 원에 또 당첨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양반이 이 당첨금을 수표로 은닉을 했다가 심지어는 뭐 일부 은행에서는 뭐 달러로까지 뭐 환전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적발이 된 건데 참 이런 사람들은 또 당첨까지 되네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예 중에 소개된 게 여러분 뭐 고급차 하면 벤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무슨 차 있습니다만 그 가장 비싼 차 중에 롤스로이스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뭐 5억 원이 넘는 차입니다. 싼 게. 이걸 타면서 세금을 수십억 원을 아직 내지 않은 체납자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를 하고 이 수법도 참 기기묘묘하네요.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의 경우에는요. 세금을 수십억이나 체납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 것으로. 자기 돈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살고 있나 봤더니 고액 리스료를 내면서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어떠한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압류가 돼서 사실상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료를 고액으로 내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러한 호화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게 회사 돈으로 롤스로이스 보증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사와 이제 개인의 명의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돈으로 이제 저런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료로 납부를 하면서 본인이 사실상 업무 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탈세 수법으로는 부동산을 이제 허위 가등기 해놓는 것입니다. 가등기도 그런데 가짜 가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로 사실상의 가등기를 해야만 하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떠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본인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고요. 만약에 국세청에서 정말 재산의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명의가 아니니까 나는 이거 처분해서 세금 못 낸다라는 식으로. 가등기를 해야 본등기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원래도 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의 원인이 있으면. 그런데 가등기를 해놓으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만약에 내가 추징이나 압류가 들어오면 이렇게 본등기하는 식으로 재산을 사실상 명의 이전, 가짜 명의 이전을 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뭐 저런 걸 다 또 뭐 변호사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돈 내고 저런 수법을 익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돈이 있어야 저런 수법도 알겠구나.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의 징수 현장. 우리 공무원들이 국세청 공무원들이 가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신사임당이 저런 어른이 아닌데 여는 곳마다 신사임당이 나오시네요. 자, 이렇게 체납된 국세 무려 100조 원에 이른다고요? 예. 총액이 107조 원에 달하고요.
건수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517만 건 누적 건수 그 정도로. 517만. 예, 그러니까 참 엄청나죠. 이 중에서 이제 작년에 1년 내내 이제 징수하고 압류한 액수가 2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2%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보면 현금 징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재산 은입 방법이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사실 저거보다도 훨씬 더 아주 교묘하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징수하거나 이게 압류하는 이런 금액은 그렇게까지 지금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정리 보류 체납이라고 그래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소득이 아예 없게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제 준수를 못 하거든요. 이게 정리 체류 체납액이라는 건데 이게 전체 체납에 앞서 말씀드린 107억 원의 거의 83% 9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체납을 이 징수를 다 하고 싶어도 전체 이 체납액이 20% 채 못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미술품으로 바꿔서 탈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돈 많은 분들이 하는 짓이죠. 영상 보겠습니다. 네, 몰라서도 못하겠어요. 저런 미술품 탈세는. 자, 이런 얌체, 비양심 체납자들 대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은 감치 제도까지 운영 중일 정도로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기조는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치 제도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실제로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이 지났는데요. 감치 재판의 청구 대상자는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법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에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만약에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 나는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납부 능력이 없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법 규정 대신 사실상 명확하고 좀 더 정확한 규정으로 손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뭐 이런 왕도 있나 싶은데요. 세금 체납왕 명단이 나왔어요. 8년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본인은 영광으로 생각할까요? 네. 1위가요. 오문철 씨라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인데 151억 원을 지금 체납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간 게 8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8년 동안 아직도 계속 등재가 돼 있다는 얘기는 돈을 안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8년째 그 예. 세금을 안 내고 버티네요. 예.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1,000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에 이제 체납을 하고 있고 1억 원 이상도 11%나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12,000여 명 정도 서울시에서 이제 등록이 됐는데 그 전에 비해서 한 1,600명 가량 더 늘어난 거니까 이 고액 체납자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명단 기재하는 거 외에 뭐 재산 압류라든가 부동산 뭐 압류, 출국 금지, 검찰 고발 등등 이런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 관세청에다 연계를 해서 해외에서 뭐 수입 명품 같은 거 사는 거 세관에서 잡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뇌물 많이 받은 사람들을 호랑이라고 그러고요. 적게 받은 사람들을 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때려잡고 파리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중국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미국의 국세청은 아주 세금 체납에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좀 안 되는 게 좀 있는데 탈세자들이 이 숨긴 재산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죠. 자, 그 포상금 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이 포상금 징수 금액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징수가 되면 그때부터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다 주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 징수가 되는 경우 이제 지급률의 경우에 5억 원 이하 20%가량 지급을 하게 되고요.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그리고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로 구간이 나눠져 있고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간은 30억 원 초과입니다. 저건 복권 수준이네요.
그렇죠. 기본 4억 2,500만 원에 30억 원 초과 금액의 5%를 지급하는데요. 이 한도가 사실상 이제 30억 원 이제 한도로 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정말 한다 그러면 내가 30억 원 가량의 포상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아, 포상금으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의 일부를 떼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제 징수 금액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밑으로 주면 안 됩니까? 그 밑에도 사실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이 안 돼서 이 하한선을 좀 낮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소액 이 체납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고발 정신도 일깨우려면 법 기준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물론 뭐 거액을 체납한 체납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 체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 쌓여서 이제 거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도 일부라도 징수를 하게 되면 이 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떼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상의 어떠한 금액의 기준 없이 더한 선을 확 낮춰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님들 이런 것들도 좀 논의해서 시민들의 기도 좀 북돋우시고 탈세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종윤 평론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운명이란 말이 부쩍 많이 쓰이고 있죠.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세계의 운명도 결국은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운명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